앞으로 한 30분 정도 말씀드릴 내용은 지금까지 저희 연구소에서 청년 연구를 지난 한 5년간 해왔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 최근에 발표했던 논문들 3개를 정리해서 가져왔습니다. 대부분 인터뷰나 통계 자료 분석에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발견 위주로, 그러니까 분석 결과 위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마이크를 뽑아서 좀 왔다 갔다 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목차는 이렇고요. 여기 이제 그림에 서울의 미래 세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지지난달에 저희 연구소에서 출판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의 청년들을 인터뷰하고 조사해서 그 결과를 담은 내용이어서 이렇게 만들어 봤고요. 앞에 책 제목에서 이제 미래세대 청년 이렇게 이제 청년을 얘기하면서 미래세대를 요즘에 많이 혼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왜 이제 미래세대를 청년과 함께 얘기하는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미래세대는 청년과는 다른 용어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미래세대를 청년과 혼용해서 쓰는 이유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보통 이제 원래 미래세대는 여기 이제 나와 있는 것처럼 아직 현존하지 않는 세대를 얘기하죠. 하지만 현재 존재하는 세대의 결정에 의해서 운명이 좌우되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청년이라는 집단을 연구할 때 우리가 미래 세대라고 쓰는 이유는 현재 우리 한국 사회의 어떤 현실을 보았을 때 보통 50대 이상, 그러니까 기성세대라고 얘기를 하죠. 기성세대들이 모든 자원과 결정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들의 어떤 결정에 의해서 미래가 결정이 되는,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보았을 때 미래 세대라는 원래 개념에는 딱 들어맞지는 않지만 현재 한국 사회의 어떤 현실을 고려했을 때 실제 어떤 자원이나 결정권이 없고, 하지만 뭔가 미래를 위해서 전망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 그들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어떤 도구라든가 자원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보통 학계에서 미래 세대와 청년을 혼용해서 사용하곤 합니다. 한국 사회를 얘기하면서 여기 두 번째를 간단하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세대가 살아가고 있는 현 시대는 일종의 전환기. 이 전환기는 20세기 사회 질서가 유동하면서 기존의 사회에서 구성되었던 정상적 삶의 경로가 쇠퇴해가고 있는 시점이며 혼동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청년들의 삶의 조건이 다각적으로 취약화되는 상황을 연출하고 있고요. 이는 실업, 자살, 친밀성 등 다양한 지표에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얘기를 시작하면서 결국에는 우리가 보통 청년, 미래세대, MZ세대, 사실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MZ세대라는 용어를 잘 안 쓰는데 청년 인터뷰를 해보면 그렇게 모호하고 뭔가 좀 요즘 청년들 용어로 좀 이렇게 간지나 보이잖아요. MZ세대라고 얘기하면. 그래서 청년들은 정말 자신들한테 MZ세대라는 용어를 부착하는 걸 싫어합니다. 인터뷰를 해보면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도 아마 여기에서 오늘 원래 제가 이제 부탁하신 내용은 MZ세대 관련 내용인데 MZ세대는 주로 청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제 한국 사회 청년이 뭐 잘 아시겠지만 이런 어떤 구조 변동과 어떤 가치관 변화로 인해서 과거에는 아주 당연하고 정상적인 삶의 경로라고 생각했던 공부를 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하고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고 그리고 이제 노후를 준비하는 이 삶의 어떤 정상적 경로가 이미
파손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제 다양한 삶의 방식들이 출현했다라는 게 이제 그 상식이죠. 이제 그 과정에서 문제는 뭐냐면 다양한 삶의 방식이 출현하는 것은 좋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다양한 삶의 방식이라는 게 본인의 어떤 결정과 선택에 의한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어떤 구조적 변동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자원의 결핍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선택에 내몰리는 상황이 문제라는 거고요. 그 문제 의식에서 이제 저희 연구소가 지난 몇 년간 연구를 쭉 해왔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미래세대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그림으로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래세대는 불안정하죠. 이제 프리캐리어티라고 얘기를 하는 이런 어떤 불안정성, 예측 불가능성에 노출되어 있고, 그리고 어떤 생존을 위해서 서바이벌리즘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생존을 위해서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 세대고요. 이제 그러면서도 뭔가 스스로도 어떤 창의성을 발현하면서도 강요받는 세대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여기에서 이제 어떤 희망을 우리가 발견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지금 미래 세대와 관련된 저 창의성과 관련해서는 뭔가 기성세대가 요구하는 방식의 창의성을 쥐어짜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라는 거고요. 이제 그런 배경에서 이제 그 현재 청년의 문제를 이제 진단을 이론적으로 많은 학자들이 해오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오른쪽에 나와 있는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런 상황이 창출된 것들이 이제 후기 근대화, 위험사회, 그리고 신자유주의의 범람, 그리고 탈성장, 그리고 이제 탈인간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이제 중첩이 되면서 소위 얘기하는 뉴노멀이 만들어졌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제 이런 뉴노멀의 상황에서 이제 청년들이 저런 취약성에 노출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청년 연구를 하면서 뭔가 이게 우리가 이제 흔히 청년 담론 시장에서 나와 있는 뭐 많이 들어보신 내용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내용들을 좀 단편적으로 부분적으로 보기보다는 좀 다층이적으로 좀 파악을 하고 실제로 어떤 게 문제가 되는 지점인지를 정확히 포착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방식으로 이론적 틀을 좀 세웠고요. 그래서 이제 그 개인적 수준, 사회적 수준, 국가적 수준, 그리고 글로벌 수준, 그리고 이제 그 기후 변화와 생태 위기와 관련되어 있는 좀 그 행성적 수준에서 이제 이런 이제 연구를 좀 진행을 했고요. 거기에는 원자와 다발성, 불평등과 양극화, 인구 축소와 저성장, 세계화와 디지털 자본주의, 그리고 기후 변화와 생태 위기, 이런 것들을 이제 다층적 변화 압력으로 파악을 했고요. 이런 가운데서 뭔가 세대 갈등이라든가 젠더 갈등이라든가 계층 갈등, 지역 갈등이 심화될 수밖에 없는 그 구조를 설명하는 어떤 메커니즘을 개발하고자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렇게 아무런 말씀만 처음부터 드려서 죄송한데요. 이제 이런 것들을 좀 포착한 상태에서 저희가 어떤 세상을 만들어야 되고 어떤 세상을 청년들이 꿈꿔야 되는가에 대한 그 어떤 지향점으로 이질성에 대한 인정. 그러니까 같은 청년, 그러니까 세상에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고 청년 집단 내에서도 서로 다른 사람들이 존재한다라는 걸 인정할 수 있는 사회라든가 공정성 그리고 포용성이 보장되는 사회가 결국 뉴노멀 사회의 비전이 아니겠는가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저희 서울대학교 사회학과와 여타 몇몇 학과의 교수님들이 함께 모여서 작업을 해왔습니다. 뭐 이런 연구를 바탕으로 이제 뭐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그 뭐 입법 활동과 관련된 활동도 하고요. 또 제가 지금 지역사회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데 이제 지역 청년 연구를 쭉 해왔고요. 그리고 이제 뭐 서울의 미래세대라든가 공정한 사회의 길을 묻다와 같은 이런 저서들을 꾸준히 발표해 왔고요. 뭐 언론과도 꾸준히 협업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청년 연구 국제 연구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여기 이제 6번째 나와 있는 대로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동아시아 청년 연구 네트워크를 이제 그 조직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이것도 줌으로 처음에 좀 했었는데요. 잘 보고 만나가지고 서로 인터뷰도 하고 거기 이제 뭐 그 실제 노동하는 청년, 다른 국가 청년들, 뭐 예술 문학하는 분들 이런 분들을 꾸준히 만나서 저희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중국의 유명한 시인들 인터뷰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활동들을 못 하니까 지금 좀 이 국제연구 네트워크, 청년연구 네트워크는 좀 지지부진한 상태이기도 하고요. 책 소개는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이 책은 가장 최근에 나온 저희 연구소의 그 결과 성과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어떤 그 미래성이 사라지고 있는 우리의 미래 세대라는 이제 문제의식에서 출발을 했죠. 뭐냐면 우리가 청년을 청년이라고 부르고 청년하면 보통 희망, 꿈, 뭔가 새로운 세상에 대한 어떤 비전과 전망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이미지가 부착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어떤 그 현실을 보았을 때 그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현재보다 미래를 지향하고 미래의 가치를 창출하는 존재로 표상이 되어 왔지만 실제로는 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3포 세대부터 이생망, 뭐 이번 생은 망했다, 뭐 이런 얘기죠. 뭐 탕진잼, 뭐 일단 그 즐기고 쓰고 보자, 뭐 이런 용어들이 사실 현재 한국 사회의 청년을 표상하는 용어로 지칭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문제 의식에서 저희가 그 서울의 미래 세대는 일단 서울에 주목을 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많은 기존의 청년 담론이나 청년 연구들이 서울과 지역을 구분하지 않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 많은 그 담론들이 서울 지역 청년들 그리고 많은 정책들이 서울 수도권에 거주하는 청년들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일단 서울 청년을 연구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지역 청년을 따로 연구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책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청년 문제가 현재 어떻고 앞으로 어떤 방향성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제 여기 4부 같은 경우에는 미래 세대가 희망을 어떻게 조율해 가는지, 그러니까 꿈을 어떻게 꾸고 있는지를 살피는데 그 꿈이 무엇을 바탕으로 형성이 되고 있는지를 2부와 3부에서 이제 실제 청년의 문제들, 뭐 노동이라든가 거주라든가 문화라든가 뭐 사회적 관계라든가 이런 그리고 이제 마음, 그러니까 편견이라든가 혐오라든가 분노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좀 그 입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짐작하기로는 그 이 발표문이 아마 공유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걸 다 읽으면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다만 이제 프롤로그에서 이제 저희 문제의식은 그 미래 세대가 미래를 합리적으로 계획할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이 파손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미래 세대의 삶과 시간이 현재와 가까운 미래에 갇히는 현상이 심화되었다라고 이제 저희는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목차에서 보신 것처럼 이제 이런 내용들을 다양한 방법론을 통해서 면밀하게 관찰하고 정리하고 그걸 토대로 뭔가 새로운 그 청년에 대한 이해와 정책을 만들어 갔으면 하는 거죠. 뭐 여기 이제 맨 마지막 그 문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청년의 경제적 활동을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의 마련, 가정의 생계 책임과 가사노동을 균형적으로 나눌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고요. 무엇보다 청년이 성장할 수 있도록 세상과 연결, 소통, 교류할 수 있도록 사회적 공간을 제공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저희는 가지고 있습니다. 생존하는 데 급급해서 세상과 단절하지 않도록 세상에서 자신의 위치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라고 이제 이 본문과 에필로그에서 이제 반복적으로 저희가 이제 제안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고 이제 앞으로 이제 그 새 챕터에 걸쳐서는 그럼 실제 청년들이 어떤 상황에 있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마음이 있는지 그리고 이제 정치적인 어떤
견해까지도 이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정성 인식과 사회 이동에 대한 생각을 보겠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제시하는 내용들은 그러니까 이 통계표 그림을 주로 제시하는데요. 여기 이제 박찬욱 부총장님도 계시지만 사실 이게 요거는 이제 잠재 계층 분석이라고 해가지고요. 꽤 어드밴스된 이제 통계를 바탕으로 나온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각각 설명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설문에서 사람들이 여러 문항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하잖아요. 그 답변의 어떤 일관적 패턴을 분류해서 집단을 나누는 기법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걸 저희가 레이턴트 클래스 어널리시스라고 보통 얘기하는데요. 그걸 바탕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공정성에 대한 한국인의 어떤 인식을 유형화를 해보면요. 여기 보시면 저기 오른쪽에 조그만 글씨로 전반적으로 공정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이 30%에 약간 못 미치고요. 그리고 이제 전반적 부정평가가 한 20%, 21.8%죠. 여기 이제 색깔로 구분해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그리고 이제 시장이 공정하다라는 게 12%고요. 교육 공정성이 26%입니다. 근데 이제 이걸 연령별로 보시면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청년들의 이미지와는 약간 다른 그림이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한국종합사회조사라고요. 꽤 신뢰할 만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청년들이 뭔가 전반적 긍정 평가가 5, 60대보다 높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뭔가 교육 공정성이라든가 또 시장 공정성이라든가 그죠? 이런 부분에서 20대들이 다른 연령대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문제는 제가 맨 마지막에 말씀드린 22대녀, 2대남 문제와도 이제 연결이 되기는 하는데요. 실제로 20대들이 가지고 있는 공정성에 대한 인식은 우리가 이제 보통 생각하는 대로 어떤 세상에 대해서 분노하고 이걸 뭔가 뒤집어야 되고 전복해야 되고 뭐 이런 것보다는 세상이 불공정한 건 알고 내가 어떤 부모를 만나냐는 거의 이제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거잖아요. 랜덤이잖아요. 근데 그게 운명이라면 그거는 인정하겠다. 하지만 내가 노력해서 뭔가를 성취하려고 할 때 그 지점에서만이라도 공정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슬프다고 해야 되나? 슬픈 어떤 공정성의 인식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이 이런 어떤 자신이 열심히 노력해서 싸우는 그 지점에서의 어떤 공정성을 주로 보고 판단하고요. 실제로 이들은 자신이 주로 있는 어떤 취업 시장이라든가 교육 시장이라든가 뭐 이쪽에서의 공정성이 생각보다 꽤 잘 지켜지고 있다. 또는 정말 잘 지켜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청년 세대는 한국 사회의 공정성은 망했다라고 이제 자꾸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게 이제 제가 보기에는 5, 60대들이 가지고 있는 청년에 대한 어떤 고정관념 같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건 지속적으로 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시장 공정성 집단이 20대에서 정말 두드러진다라는 거고요. 오히려 이제 분배 공정성 집단은 이제 다른 연령대에서 나타난다라는 거고요. 이걸 다시 이제 이 유형, 아까 왜 유형을 5개로 나눴잖아요. 그럼 이 유형에 속할
되는 게 어떤 이유에서인지를 이제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걸 분석을 해보니까 이 그래프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건 이런 겁니다. 저기 이제 맨 위에 그래프가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쭉 내려오잖아요. 저게 이제 그 전반적 긍정평가인데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긍정적으로 공정성 인식을 가질 확률이 낮아진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공정성 인식이 낮다. 또는 전반적 공정성 인식 집단에 속할 확률이 낮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그 전반적 긍정평가 집단에 속할 확률이 감소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교육 공정성이라든가 분배 공정성에 속할 확률은 증가했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좀 달리 간다라는 거를 좀 아셨으면,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뭐 이제 계속 이제 소득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과 같이 이제 아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소득도 보면 여기 이제 저기 녹색이 눈에 띄죠. 그래서 녹색이 이제 전반적 부정평가인데 소득이 높으면 부정평가 집단에 속할 확률은 줄어든다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구 총소득이 높을수록 전반적 부정평가 집단에 소속될 확률이 현저히 낮아진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이제 빨리빨리 가겠습니다. 그리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전반적 긍정평가에 속할 확률이 매우 낮아진다. 다른 어떤 강론과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업 집단 별로 이제 그 노동계급, 무직, 신중간계급, 전문직 이렇게 나눠 봤는데요. 그 직업에 따른 공정성 인식의 유형은 전반적 부정평가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요. 그 무직, 노동계급보다 신중간계급, 전문관리직이 전반적 부정평가에 속할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이건 아까 이제 그 교육 수준과 결부시켜서 생각해 보면 비슷한 집단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거를 조금 더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가 보는 건 뭐냐면, 그러면 이런 사회에 대한 공정성 인식이라는 게 본인의 어떤 사회 경제적 지위, 그러니까 주관적 사회계층이라고 얘기하죠. 주관적 사회계층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질까. 그런데 이제 그거를 단순히 보면 주관적 사회계층이 높을수록 공정성 인식도 높아지는 건데요. 이거를 이제 그 본인의 어떤 거기에다가 하나를 더 추가해서 내가 미래에 하향 이동 가능성이 있냐 없냐 그를 두고서 이제 얘기를 해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자신이 하향 이동 가능성이 높다고 인식하면 주관적 계층이 높아짐에 따라 사회가 공정하고 공정하게 대우받고 있다는 인식이 줄어든, 중과폭이 줄어든. 이거 좀 이제 세계 변수를 동시에 얘기해야 되니까 좀 복잡하긴 한데요. 뭔가 미래에 대한 전망이 좀 부정적일수록 내가 지금 그래도 좀 괜찮게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해도 실제로 공정하지 않다라고 생각한다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뭐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제 쭉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저희가 이제 결론을 내린 거는 이런 겁니다. 지금 이제 뭔가 이런 인구 구조의 변동이라든가 직업 구조라든가 소비 행태와 문화의 변화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그러니까 제가 지금 보여드린 결과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뭐냐면, 이런 공정성 인식에 대해서 세대별로, 직업별로, 교육 수준별로, 그리고 청년 내에서 이렇게 다양한 균열들이 존재한다라는 거고요. 우리는 사실은 청년 문제를 얘기하면서 그냥 뭉뚱그려서 청년이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청년 내의 이질성에 좀 더 주목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세대 갈등을 많이 걱정들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 세대 갈등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기성세대 내 세대 내 격차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청년 세대 내의 이질성과 격차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이게 과연 세대 갈등을 우리가 걱정해야 될 문제인가? 보통 연금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정책들을 두고
이제 어떤 한국 사회 미래에서 세대 갈등을 걱정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걸 좀 면밀히 뜯어보면 그게 결국에는 세대 간 문제가 아니라 어떤 계층 간 불평등과 양극화의 문제라는 거를 확인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얘기들을 여기에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현재 청년들이 어떤 부모로부터 자원을 많이 물려받은 세대인 건 맞는데 부모 세대의 경제적 계급적 지위를 유지하거나 넘어서기 어려운 세대라는 거를 현실도 그렇고 자기 자신들도 인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은 사회 이동의 추구가 아니라 실제로는 이런 사회 이동이 구조적으로 어려워진 상태에서 이를 상쇄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안들을 찾게 되는 거고,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뭐 이생망이라고 자조하면서 어떤 탕진잼에 빠진다라든가, 또 이제 긍정적으로 보면 뭔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여가라든가 놀이문화라든가 게임이라든가 그리고 사회적 관계에 있어서의 어떤 이런 관습 내지는 어떤 관행들이 그들의 어떤 놀이를 두고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뭐 그런 것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게 탈성장과 저성장이 계속 지속이 되면서 이제 부모 세대 내 불평등이 자녀 세대 내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이게 결국에는 개인의 능력이라든가 꿈이라든가 뭐 역량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이제 차이를 발생시킬 수밖에 없고, 사회 이동성이 약화되면 결국 이 끈적한 바닥과 견고한 천장이 계속 유지되는 상태에서 이 안에서 우리는 그냥 경쟁이라도 제대로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공정한 세상이 요 안에서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청년들의 어떤 미래에 대한 그 큰 비전이라든가 창의성이라든가 그 부모 세대가 강조하는 그런 것들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그 인식 체계가 만들어진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걱정입니다. 구성원이 공정성이 무너졌다고 지각하는 사회에서는 열심히 일할 의욕이 실종되고 상대적 박탈감이 만연하고 진보와 혁신의 동력이 멈추게 됩니다. 청년들이 부분적으로 시장과 교육에 있어서의 어떤 공정성에 대해서 긍정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 우리가 그거를 희망적으로만 해석할 수 없는 거죠. 누가 봐도 많은 국민들이 이제 공정한 사회냐 한국이 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선뜻 대답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적어도 청년들은 자신들이 직접적으로 관련된 그 분야에서 공정했으면 좋겠다. 그래도 공정하지. 왜냐하면 그런 믿음이 없으면 지금 실제로 어떤 노력을 잠 줄여가면서 하겠습니까? 이제 저희가 인터뷰하면서 참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요. 이거는 좀 너무 그러니까 분석을 해보니까 좀 곤란해서 발표하지 않았던 건데, 서울대의 흑수저, 금수저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보통 이제 인터뷰를 하게 되면 텍스트 마이닝을 해가지고 이들이 어떤 이게 마음의 지도를 소위 얘기하는 AI가 읽게 하는 기계가 읽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걸 읽어보니까 스스로 자기가 금수저라고 생각하는 학생들, 그러니까 그래도 부모 잘 만나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의 이제 마음과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스스로 흑수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언어와 마음과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금수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성취지향적이고 어떤 전문성, 그리고 미래에 대한 어떤 계획, 포부 뭐 이런 것들이 넘쳐나요. 근데 이제 흑수저 같은 경우에는 가장 핵심이 뭐냐면 행복, 소박한 가족관계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소시민으로서 일상생활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어떤 만족을 주는 어떤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 중심으로 완전히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언어뿐만 아니라 이런 마음 뭐 이런 것들이 이 금수저와 흑수저 사이에서 너무 다르게 나타나는 거죠. 그게 결국에는 저희가 보기에는 이런
좀 약간 암울하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 청년들이 스스로 내가 생존해 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을 취해야 되는지를 이제 내면화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결과라고 이제 저희는 이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고민이 많았어요. 고민이 많았는데 이제 저희가 제시했던 거는 사실 너무 이제 경쟁지향적이고 소수의 0.1%만 원하는 거를 제대로 얻을 수 있는 세상인 건 맞잖아요. 굉장히 이제 그런데 이제 저희가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이제 생각을 했을 때 두 가지를 보통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경쟁은 어쩔 수가 없다. 그리고 경쟁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사실은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결과를 내는 것도 맞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경쟁을 당장 소거할 수 없다면, 완화할 수 없다면 공정한 과정 그리고 사회 이동성에 대한 전망이라도 좀 만들어 주라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대부분은 실패한다. 그죠? 뭔가 설익은 상태에서 청년 세대가 뭔가를 시도했을 때 잘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두 번째 기회가 없다라는 거예요. 한 번 실패하면 완전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을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제 얘기를 이제 여기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회 이동성 향상 관련해서는 이런 문제들이 영국이나 호주 같은 데서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그쪽도 양극화가 굉장히 심한 사회이기 때문에 특히 영국은요. 그래서 이제 뭔가 생애 주기별로 뭔가 가질 수 있는 문제들을 제대로 포착을 해서 뭔가 그 사회 이동의 꿈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줘야 된다라는 뭐 얘기를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뭐 보통 청년 정책이라든가 어떤 구조적 조건이라든가 제도 문제는 뭐 저희가 전문 학자들은 사실 이렇게 그런 정책이라든가 이런 거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연구 이런 결과를 내놓으면 정책 잘 하시는 분들이 뭐 이제 실제 청년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건 그쪽에 맡겨두고 저희 연구소는 이제 조금 청년의 마음에서 이제 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건 한 4년 전쯤에 저희 학과 김홍준 교수와 제가 이제 시작했던 연구인데요. 그래서 이제 꿈 자본이라는 개념 그리고 꿈의 생태계가 청년들 사이에서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를 이제 계속 이론적으로 경험적으로 연구해 왔습니다. 근데 이제 왜 꿈 자본이라고 하냐? 요거는 이제 그 학계에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브루디에라는 그 사회과학자가요. 이제 뭐 사회자본, 상징자본, 뭐 문화자본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모든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질이나 속성 그리고 자원이 경제적인 자원으로 돈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통 자본으로 부른다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이제 포착한 건 뭐냐면 청년들 사이에서도 꿈의 격차, 미래에 대한 전망의 격차가 어릴 때부터 만들어지고 특히 대학에서 완전히 고착화되고 그게 결국에는 직업이라든가 경제활동이라든가 향후의 소득으로 연결되는 자본으로 확실하게 전환되는 메커니즘을 한국 사회에서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저희는 그걸 꿈 자본으로 부르기로 했고요. 이걸 이제 계속 측정을 하고자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론적인 논의는 뭐 여기 이제 나와 있는 대로 뭐 이런 식으로 꿈꾸는 인간이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역사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꿈꾸는 주체들의 어떤 몸부림 내지는 경쟁에 의해서 만들어져 왔던 거죠. 그래서 이제 김홍준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정주영 연구를 꽤 오래 하셨었는데요. 그때 이제 한국의 어떤 기업가의 꿈에 대한 연구들 뭐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꿈이라는 게 이렇다. 꿈은 결국에는 우리가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의미와 방향을 제공한다라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이런 우리가 무엇을 하고 어떤 실천을 하고 어떤 일을 할지를 현재 결정하는 거는 결국에는 미래에 대한 전망에서 온다. 미래에 대한 꿈에서 온다.
된다라고 이제 저희는 항상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저희가 보기에 현재 청년 담론에서 너무 간과된 부분이 아닌가라고 이제 한 3년 전쯤에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꿈자본은 꿈을 꾸고 이를 유지하며 그것이 실현을 향해 나아가는 능력의 총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꿈자본은 능력이기 때문에 이런 능력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능력이고 이게 경제자본으로 전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린 이걸 자본으로 부르겠다라는 거였었죠. 그래서 이제 꿈자본에 대한 얘기들을 쭉 하면서 이렇게 꿈자본을 이렇게 4가지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상상력, 희망력, 낙관력, 회복 탄력성 이렇게 해서 이제 기존의 사회심리학과에서 나온 여러 가지 이제 스케일들, 그러니까 뭐냐면 그 질문들 있지 않습니까? 질문들을 다 리뷰를 하고 한국 사회 청년들하고 인터뷰를 통해서 만들어낸 그 20여 개의 그 문항들을 가지고 분석을 쭉 해왔습니다. 이게 이제 청년들 청년들한테 자료를 수집해서 분석한 결과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뭐냐면 이제 꿈을 아까 이제 이렇게 4가지로 구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요거를 다시 크로스 커팅한 이슈로 이제 꿈의 차원을 이렇게 나눠서 이제 다시 문항들을 분석을 해보니까요. 이렇게 나와요. 뭐냐면 요게 이제 요 가로축 같은 경우에는 그 진정성 추구하고 또는 수능형 이렇게 이제 나오고요. 세로축은 그 불안 그리고 이제 불안과 이제 자기 확신 이렇게 나오는데 아까 그 보여드린 그 잠재적 계층 분석을 통해서 똑같이 분석을 해보니까 한국 청년들의 한 60%가 굉장히 수능적이면서 불안한 집단에 속하는 걸로 나왔습니다. 저희가 사실 이 연구를 중국 청년들 조사와 같이 했거든요. 그 칭화대학의 연구팀이랑. 근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저기 타입 2에 가장 많이 있더라고요. 그 뭐냐면 자기 확신이 강하고 그래서 우리는 수능적이긴 한데 뭔가 자기 확신이 강한 사람들이 반 이상이 넘어서 한국과 중국이 그렇게 좀 차이가 나더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꿈에 대한 어떤 측정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그러면 꿈이라는 게 청년들 사이에서 어떻게 형성되고 지금 문제는 뭐냐면 왜 사라지는가를 저희는 계속 연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청년의 취약성, 뭐 이거는 굉장히 청년의 어떤 실존적 그 문제로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겁니다. 사실 어느 지역에서건 어느 시대에서건 청년은 항상 취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면 지금 한국의 청년은 더 취약하고 더 문제되는 게 있는가? 사실 저희는 잘 모르겠다라는 거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사실 잘 모르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청년은 항상 어렵고 버릇없잖아요. 근데 왜 지금만 문제지?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계속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꿈이 실종되었기 때문에 현재 한국 사회의 청년은 적어도 어떤 동일한 체험을 하고 있고 경험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과거에는 그러니까 미래에는 이게 어떤 공통의 기억이 될 거고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청년 세대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런 어떤 청년의 취약성 때문이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대 내 이질성. 그러니까 사실 청년들도 그리고 586 세대 얘기하지만 586 세대건 청년 세대건 뭐 다 잘 살고 다 못 사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정말 문제가 되는 지점이 어딘지를 자꾸 더 깊게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계층 계급의 격차에 따른 청년의 이질화 그리고 세대 내 불평등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제가 이제 조금 이따 그림 하나 보여드릴 건 뭐냐면 꿈과 관련해서는 이제 아까 사회 이동 가능성, 공정성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생각을 했을 때 좋은 표현으로 청년들은 그 미래의 꿈을 조정해 나간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스케일을 개발했냐면 꿈이 있냐 없냐 어떤 꿈을 꾸냐를 물은 다음에 그러면 그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일 걸 같냐 뭐 부모로부터 오는 거냐 자신의 노력이냐 자신의 자질이냐 아니면
어떤 그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수준에서의 어떤 제도적 지원이냐, 정말 필요한 게 각각 무엇라고 생각하냐를 물었어요. 그런데 답변을 했잖아요. 그런 다음에 너는 이걸 얼마나 가지고 있냐? 당신은 이거를 네 꿈을 실현하는데 이게 이렇게 중요하다면, 뭐 중요한 게 서로 다르게 이제 답변했겠죠. 중요하다면 각각에 대해서 너는 이걸 얼마나 소유하고 있냐를 같이 물었어요. 그래서 그 차이를 봤습니다. 그 차이를 저희는 페네트레이션, 간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물론 하고 싶은 것도 원래는 지금 원래 있었겠죠. 근데 지금은 하고 싶은 수준으로 이게 있다라고 하면 이거를 위해서 내가 필요한 거, 갖추고 있는 것과 갖추지 못한 거, 그간의 차이를 보면 결국에는 그 차이로 인해서 사람들이 꿈을 조정해 나간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뭔가 어떤 현실에서 실현 가능성이라든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자원의 어떤 크기라든가 질을 고려해서 꿈도 조정해 나간다라는 거죠. 이제 그거를 좀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간파라는 개념을 가지고 왔고요. 문화적 형태 안에 있으면서 그 구성원들이 처한 삶의 조건과 전체 사회 속에서 그들의 위치를 꿰뚫어 보려는 충동이자 그 인지적인 능력으로 저희가 이제 전환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좀 복잡한 분석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간략하게 요 표로만 말씀드리면 뭐냐면, 다시 말해서 뭔가 그걸 간파한 사람들이 꿈의 총량도 낮다라고 이제 말씀드린 수 있는 거죠. 여기 보시면 페네트레이션이 그 강하게 일어난 집단에서 꿈을 덜 꾼다라는 거를 이제 청년들에 대한 어떤 분석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특히 이제 오른쪽 그래프 보시면 이 페네트레이션이 강하게 일어난, 강하게 여기 보시면 개인적 수준,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개인의 역량이나 자질 같은 거겠죠. 능력. 그리고 이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거. 뭐 이쪽 특히 이제 저 두 번째 막대 그래프가 이제 부모인데요. 청년들은 스스로 자신한테 주어진 어떤 귀속적인 어떤 자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귀속적인 자원들이 에 대한 간파를, 그러니까 나는 참 저게 있으면 내가 조금 더 시간을 벌고 조금 더 잘할 것 같은데 그게 없네라고 생각하는 청년들이 꿈을 덜 꾸게 된다라는 거를 이제 복잡한 통계를 통해서 좀 보고자 했고요. 다음은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출산, 결혼, 연애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인구학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도 저는 이거를 어떤 심리학적인 문제, 미래에 대한 전망의 부재에서 찾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인구 문제, 왜 청년들이 그러면 연애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출산도 포기하게 되는가에 대한 문제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에서 좀 찾고자 했는데요. 이제 지금 사실 저출산에 대한 논의는 주로 뭐 소득이라든가 직업이라든가 뭐 이런 문제들, 양육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이제 주로 이루어지고 있죠. 하지만 미래에 대한 전망을 만들어주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차원에서 이제 연구를 시작을 했었고요. 결국 청년이 출산을 꿈꿀 수 있는가의 문제로 이제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저출산의 덫이라는 거를 저희가 가져왔는데, 이건 뭐냐면 처음에는 뭔가 현실에서 어려운 게 있을 때 뭐 결혼을 안 해요. 그런데 이제 결혼을 미루다가 결혼을 하면 이제 출산을 미루고, 그러다 보면 이제 저출산으로 가고, 이러면서 저출산의 덫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가설들인데, 이제 저희가 생각한 건 뭐냐면 그것도 맞는데 결국 이런 어떤 현실에서 청년들이 내가 미래에는 어떻게 살까, 그리고 미래는 현재보다 나을까라는 어떤 전망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게 청년들이 결혼을 안 하고 애를 낳지 않는 가장 큰 문제다.
그러면 사실 저희는 애를 낳는 것까지는 보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출산의 99%가 그 결혼 내에서의 출산입니다. 한국은 혼외 출산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결국에는 저기 서울대학교 경제학부의 이철희 교수님 연구에서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사실 결혼이 관문이라는 거예요. 결혼을 안 하기 때문에 결혼을 하면 그래도 출산할 확률이, 왜냐하면 지금 결혼한 신혼부부에 대한 지원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출산 잠재성이 높은,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 결혼을 합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결국에는 청년들이 왜 결혼을 꿈꾸지 못하는가를 좀 긴 호흡에서 보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였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연구에서는 객관적 자원보다는 주관적 인식이 청년들이 연애, 결혼, 출산에 대한 꿈과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며, 특히 주관적 인식에서도 현재에 대한 인식보다는 미래에 대한 전망이 결혼과 출산에 대한 태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연구를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이것도 계속 일관적인 분석으로 잠재적 계층 분석을 사용했는데요. 그래서 나눠 보니까 요 정도로 나뉘어요. 그러니까 비관 집단이 꿈도 없고 희망도 없고, 그러니까 나는 연애를 하고 싶지도 않고 할 가능성도 없는 것 같다가, 여기 이제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가 한 13% 정도 되고요. 비혼 집단, 연애는 좋지만 결혼은 어려울 것 같아 라고 이제 얘기하는 게 13.1%. 그리고 이제 정말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출산도 하고 싶은데 나한테는 그런 가능성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한 4%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밑에 있는 안정적 집단과 만족 집단은 각각 23, 23, 23 정도로 이렇게 이제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떤 사람들, 그러니까 뭐 때문에 이렇게 집단이 나뉘는가를 보았을 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여기에 나와 있는 미래의 어떤 주관적 자원이 문제다. 미래에 예상된 계층과 계층 이동 가능성에 따라서 결국에는 연애, 결혼, 출산에 대한 꿈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일단 기초 분석 교육 수준에 따라서 등등 했는데, 결국에는 계층 의식이 낮을수록, 본인에 대한 평가가 낮을수록 연애, 결혼, 출산의 꿈과 희망이 낮은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현재와 미래를 나눠서 봤을 때 미래에 자신이 속할 것을 예측할 계층이 낮을수록 만족 집단에 속할 확률이 낮아진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이제 그런 내용들입니다. 반면 미래에 예측 가능한 주관적 계층의 모든 집단에서 자신의 계층이 낮을 거라고 예측할수록 만족 집단이 아닌 다른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커진다. 그러니까 이거를 나눠서 보다가 한꺼번에 다 통합 모형으로 해서 이제 동시에 검증을 해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고요. 심지어 현재와 미래 변수를 함께 포함시켜서 분석하게 되면 현재 변수의 효과가 사라진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결국 현재 내가 어떤 계층에 속한다 보다는 미래에 높은 계층으로 이동할 수 있고, 미래에는 조금 더 잘 살게 될 거라는 어떤 전망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이 연애, 결혼, 출산의 꿈을 더 꿀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그렇고요. 마지막으로 한 5분 정도만 더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음을 계속 들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저번에 저희 연구소가 KBS랑 진행을 했던 연구인데요. 20대, 30대와 50대의 어떤 인식의 차이를 저희가 이제 본 적이 있습니다. 이제 좀 궁금했어요. 뭔가 지금까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 청년들은 더 공정하다고 생각하지? 왜 정치적으로도 보수화된다라고 하지? 그걸 좀 더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청년 남성, 여성, 중년 남성, 여성을 이제 각각 500명씩 대표성 있는 샘플로 구성해서 조사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성장보다 복지, 비정규직 문제, 성평등 정책 등등, 그리고 정책과 관련해서는 종부세, 기본소득 등등에 대해서 이제 다양하게 질문을 해서 그 분석 결과를 정리해 보면요.
실제로 청년 남성에서 보수화 경향이 뚜렷하게 관찰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청년 남성은 사회경제적 진보적 의견, 그러니까 성장보다 복지 등에 대해 지지가 타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고 보수적 의견을 찬성하는 경향이 다른 집단보다 강했다. 여기 그림으로 보면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보시면 있잖아요. 여기 파란 게 이제 청년 남성들이거든요. 그리고 이 청년 일자리 관련해서는 또 지지가 낮잖아요. 그죠? 뭔가 이런 어떤 복지 정책에 대해서 이제 그런 결과들을 이제 다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종부세 인상, 기본소득 등 진보적 경제 정책에 대한 지지도 타 집단에 비해서 낮았습니다. 그리고 성평등 정책과 차별금지법에 대한 지지가 낮았고요. 이 반페미, 안티페미에 대한 태도가 굉장히 강했는데, 근데 이제 안티페미, 그러니까 페미니즘 전반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인식이라기보다는 한국 사회에서 많이 논의되고 시행되고 있는 어퍼머티브 액션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반대가 강했다라는 거고요. 반면에 청년 여성들은 그 50대 남성과 가장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이슈에서 가장 진보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회경제적 이슈에서는 중년 남성과 함께 진보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젠더 이슈에서 이대녀가 가장 적극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보수적입니다. 실제로 청년 남성은 다른 집단에 비해 정치적으로 보수적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청년 여성은 이렇게 진보적이라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공정성이 또 돌아왔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저희가 고졸대졸, 인서울, 지방대, 명문대, 비명문대, 좀 어폐가 있기는 하지만요. 그리고 이제 금수저, 흑수저, 청년, 중년, 등등에 대한 어떤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차이에서 어떤 임금 격차가 나는 게 얼마나 불공정하냐를 물었을 때, 청년 남성들의 경우 임금 격차를 상대적으로 공정하다고 수용합니다. 그럼 아까 맨 위에서 보신 공정성 인식이 평균적으로 봤을 때 20대에서 높이 나타나는 것은 그 2대 남의 효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청년 여성들은 진보적 경제정책을 선호함에도 불구하고 청년 남성만큼은 아니지만 중년층에 비해 임금 격차에 대한 민감도가 떨어진다. 즉 청년 세대는 경쟁 및 결과의 불평등을 공정하다고 수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결국에는 뭔가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겁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제 오랜 연구를 통해서 이제 생각하고 있는 거는 뭐냐면 이게 결국 공정하지 않으면 자신의 존재 이유가 약해져 버리는 거죠. 판이 흔들리면 가장 힘들어할 집단이 제가 보기에는 이제 청년들이고, 그래서 이제 공정성에 대한 어떤 갈구로 이어지는 게 아닌가라고 이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고요. 계층 이동에 대한 인식도 같이 보겠습니다. 중년층은 여기 이제 그림을 보시면 여기 이제 중년 남성이랑 여성이거든요. 중년 남성이랑 여성은 부모 세대는 어려웠고 나는 조금 더 낫고 자식들은 더 낫고, 이게 아마 우리 모두 여기 계신 분들이 생각하는 생애 주기에서 사회 이동의 어떤 패턴일 겁니다. 그런데 그게 청년들 사이에서는 그 전망이 깨졌죠. 부모 세대에서는 아주 잘 나갔고, 그죠? 나는 매우 힘들고 그래도 내 자식들은 좀 낫지 않을까 라고 청년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이대남 이대녀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즉 청년 양성 모두 과거 대비 현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고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세 번째로 이 세대 내 이질성에 계속 주목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이 그래프를 가지고 논란이 굉장히 많았고 방송된 다음에도 항의를 많이 받았었는데요. 이게 청년들도 잘 사는 청년과, 그러니까 좋은 부모를 만난 청년과 그렇지 못한 청년들이 너무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이대남이나 이대녀를 공격하고 싶었었던 게 아니고요. 이제
이 그래프는 뭐냐면 내가 스스로 어디에 속하냐, 내 주관적 계층입니다. 객관적 계층이 아니라 스스로 내가 1점부터 10점까지라고 했을 때 몇 점에 속하냐를 봤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이런 아까 그 어떤 여러 집단들 간의 어떤 갈등이 있을 때 어디가 기득권이 양보해야 되냐, 비기득권. 예를 들어서 자본가와 노동자가 있으면 누가 양보해야 되냐라고 물었을 때 청년들 중에서 잘 사는 청년들은 노동자가 양보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결과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이게 주관적 계층 의식이 높아질수록 기득권이 양보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약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년에서는 뭐 큰 차이가 없죠. 중년에서는 뭐 대체적으로 기득권이 양보해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죠.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보통 보수 진보를 나누는 가장 대표적인 척도 중에 하나인데요. 복지를 위해서 큰 정부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에 대해서도 청년들은 주관적 계층 의식, 그러니까 이 차이를 한번 보십시오. 스스로 나는 흙수저다, 못 산다라고 생각하는 청년들은 그래 큰 정부가 필요해라고 생각하지만 스스로 잘 산다라고 생각하는 청년일수록 이 큰 정부, 복지 정책에 대한 긍정적 태도가 확연하게 줄어드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설명을 여기에서 이제 쓰고 있고요. 이거는 따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그래프가 굉장히 많이 이제 접해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예, 페북에서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더라고요. 근데 이건 뭐냐면 그러면 우리 청년들은 미래의 사회적 연대의 꿈을 얼마나 꿀까 해서 여러 질문들을 해봤어요. 그 질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기회가 되면 내 것을 타인에게 나눠줄 수 있다, 나눠주겠다라는 항목에 대한 거였거든요. 근데 보시면 또 계층입니다. 주관적 계층 인식이 높아질수록 다른 집단, 특히 중년 집단들은 많이 나눌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년 남성, 여성은. 하지만 청년 남성 같은 경우, 이대남 같은 경우에는 주관적 계층이 높을수록 나누지 않겠다라는 생각. 이게 과연 우리한테 미래 세대의 어떤 사회적 연대의 꿈을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될지 굉장히 고민이 되는 대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 발표할 때 우연히 그 당시에 이준석 대표가 모두의 예상을 뚫고 당선이 됐었어요. 그래서 뭔가 방송 시기와 딱 겹치면서 이게 이대남 국민의힘 열풍을 폄훼하기 위해서 만든 또 과도 사회학관에 빨갱이잖아 뭐 이렇게 돼가지고 굉장한 공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 특히 이제 제가 스누라이프라고 이제 있거든요. 거기 들어가서 저뿐만 아니라 제 가족, 제 과, 제 학생 뭐 완전히 대한민국에서 존재하지 말아야 될 사람으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발표한 이유는 뭐냐면 좀 세대 담론 자체가 너무 어떤 특정 정치적 기획이라든가 어떤 기성세대의 관점에서 무차별적으로 동질적인 집단으로만 계속 얘기가 되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세대 문제를 정책적으로 해결할 수 있겠냐. 그래서 성별, 연령별, 계층별 등등등 다양한 차원에서 이질성을 좀 보고 그 이질성에서 취약성을 찾아내는 게 중요하지 않겠냐라는 차원에서 이제 발표를 했었던 겁니다. 사실 그런 내용들이 아까 이제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동아광장에 이제 칼럼으로 제가 꾸준히 작성을 해 오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공정한 사회의 길을 묻다라는 이제 책을 연구소 이름으로 출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안으로 이제 뭔가 많이 말씀하시는 시장의 폭주 경계와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 확충이 필요하고
그 미래 사회 경제 발전의 동력이 건강한 시민과 시민사회에 있음을 좀 이런 공정성이라든가 이런 그 미래에 대한 어떤 전망, 사회적 연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필요하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결국 성장과 복지가 상호보완적 관계 선순환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한데 특히 이제 코로나19 관련해서 이런 어떤 필요성이 더 요구되는 거 아닌가. 결국 우리는 지속가능 성장을 위해서 뭔가 그 청년들이 꿈을 꿀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정책을 통해서 뭐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제 미래 세대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이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정치 개혁과 정부 신뢰의 바탕 위에서 이루어졌을 때 성공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표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